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의 백병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이 우려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의 구속.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렇게 또 하나의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도 그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일부에서는 MB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총 4월에 걸쳐 발표됐던 대통령 개헌안 전문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야당에서 희망했던 총리 추천제는 결국 빠졌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대통령 개헌안 초안을 작성한 국민헌법자문위 하승수 부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3부는 매주 금요일 아침을 책임져주는 두 분이죠.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한 주 동안 있었던 정치권 소식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3월 23일 금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먼저 광고 듣고 시사 칼럼니스트 이성원 씨와 함께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이성원 시사 칼럼니스트와 함께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뉴스가 가장 뜨거운 뉴스이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밤새 들어온 이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뉴스 또 하나 있다고 하죠? 네, 간단히 전해드리면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한국에 대한 관세 적용을 4월 말까지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예한 게 아니고 잠정 유예입니까? 잠정 유예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4월 말까지 협상을 계속 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워싱턴 DC에서 기자들 만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요. 일단 4월 말까지 잠정 유예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조건 협상을 계속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결국은 한미 FTA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 문제와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협상이 4월 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뜻입니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각각 25% 그리고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끝나봐야 끝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이 말 다시 생각나게 되네요. 결국은 한미 FTA 재협상 때문에 이것을 걸고 넘어진 게 아닌가 네. 이런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퇴임 5년 만에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그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어서 이제 그 구속된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죠. 네, 이유를 막론하고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참담한 네. 예,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늦은 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범석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있었고 피의자의 지위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과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그리고 민간으로부터의 불법 자금 수수 그리고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110억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와 35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구속 직후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에 친필로 쓴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글 자체는 하루 전날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1일 날 쓴 거로 돼 있죠? 네네. 네. 어제 밤에 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런 글을 썼네요. 이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적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일단 어제 저도 계속 속보를 보고 있었는데요. 어제 밤에 청와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일단 문 대통령의 입장이라기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입장이라고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안타깝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우겸 대변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만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삼가고 또 삼가겠습니다. 스스로에게 가을서리처럼 엄격하겠다는 다짐을 깊이 새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입장을 내놨다고 보기보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문 대통령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일단 청와대 대변인의 생각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친필로 밝힌 내용,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이제 이런 자책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청와대가 어제 이 대통령 개헌안의 그 권력구조와 이제 선거제도 그리고 그 사법제도 등에 관한 그 사항을 발표를 하고 이 대통령 개헌안 전문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공개하는 마지막 3일째 날이었는데요.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의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이 국가 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등 한마디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대선의 결선 투표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네. 결선 투표제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었습니다만 일단 첫 선거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을 때 14일 이내에 결선 투표를 실시해서 다수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일단 그 연임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어제 브리핑에 나선 조국 민정수석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87년 개헌 당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에 걸친 군사 독재의 경험 때문이라고 전제했고 국민의 민주 역량은 정치 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 민주 역량이 정치 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다. 네. 네. 국회가 가장 못 따라가니까 국민을 믿고 갑시다 뭐 이런 뜻이죠. 네. 그러게 말이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잇따라 보도된 에버랜드 땅값 의혹과 관련해서 즉시 감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죠? 그렇습니다. 지난 3일 동안 SBS 탐사팀이 삼성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특징할 만한 사건들을 보여주는 내용을 시리즈로 보도했습니다. 삼성과 국토부 또 삼성과 국민연금 간의 어떤 관계 등 나름의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언론 등에서 제기된 2015년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격 인상 의혹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국토부는 즉각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즉시 그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네. 국토부 관계자는요. 감사 결과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징계는 물론 의혹 해소를 위한 수사 의뢰까지 실시할 것이라면서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주도한 인사 담당자가 구속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채용 문제 그냥 단순한 점수 조금 더 주기 덜 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그렇죠. 이 점수를 조작했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일단 공채 과정에 이 남성 지원자들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성차별을 한 혐의로 네. KB 국민은행 인사 담당자가 구속됐습니다. 지난 20일을 검찰에 밝힌 내용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여러 가지 좀 정황이 드러난 상황인가 봅니다. 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일부 은행에서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역시 발견이 됐는데 한마디로 남성과 여성 지원자들의 커트라인 점수 자체를 다르게 설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공공기관도 문제입니다. 이 고용노동부는 가스안전공사의 성차별 채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미 구속된 가스안전공사의 박기동 전 사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신입 채용 과정에서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기 때문에 탈락시켜야 된다. 네. 이러면서 남성 지원자의 순위를 올려 합격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검찰은 이것이 이제 사건이 들어오면 수사를 하게 돼 있는데 남녀 고용 평등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성차별 때문에 특히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때문에 인사 담당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워낙 말만 많았지만 이렇게 법적인 처벌이 강력하게 네. 주어진 거는 거의 처음 같은데 아무래도 강원랜드부터 해가지고 전 국민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 시사칼럼니스트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2013년 2월 퇴임 이후 5년 1개월 만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이 상황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퇴임 후 5년여 만에 결국 구속이 됐는데요. 네. 이 박영선 의원께서는 그동안 MB 재격수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네, 이 구속 수감되는 모습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이제 11년 걸렸는데요. 네. 11년 전에 저를 가장 황당하게 좌절시켰던 말이 주어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MB가 BBK를 설립했다라는 동영상이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3일 전에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서는 주어가 없다라는 논평을 냈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은근슬쩍 이것이 그냥 넘어갔는데 결국은 사필 지정이고 네. 비슷합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때를 기다려왔는데 이 때가 좀 너무 오래 걸렸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알려지기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택을 떠나기 전에 김은옥 여사가 펑펑 눈물을 쏟기도 하고 또 아들 시영 씨 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배웅을 했죠. 네. 그렇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네. 자, 이 김은옥 여사와 아들 시영 씨도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말이죠. 네. 박영선 의원님. 네네. 지금 전화 상태가 좀 너무 안 좋아서 잠시 저희가 끊었다가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네네. 네. 네. 지금은 전화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요? 혹시 말씀을 좀만 더, 네. 이대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아주 좋아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실 이제 저도 어제 밤늦게 이제 이런 걸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좀 교차하더라고요. 네. 저도 좀, 착잡하기도 하면서. 네. 또 과연 11년 전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게요.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결국은 사라졌던 주어가 다시 되돌아와서 동북구치소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11년의 세월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역주행했던 그러한 기간이 너무 길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 수감 직전에 페이스북에 자필로 이제 자신의 신경을 담은 이제 글을 올렸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게 내 탓이다.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다.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이제 이런 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보면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적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상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대통령의 자격 박탈 사유가 될 만큼 굉장히 심대한 사항인데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 앞에 정말 크게 석고대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가족들 이야기를 운운하는 거 이것은 저는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저희 민주당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정말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었는데 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이 거짓말을 그동안에 해옴으로써 피해를 입혔던 부분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과가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결국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만 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히기도 하고 또 네. 이제 변호인단들이 참석을 한다 안 한다 이래서 상당히 혼선을 빚었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검찰이 영포 빌딩에서 압수수색한 그 물증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영장 실질 심사에 나가봤자 네. 별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암시를 한 대목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이미 그 정해진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갈 필요가 없었다.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이 그 1%만 됐더라도 출석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동안의 증거를 인멸한 것만 해도 저는 이게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뇌물 액수라든지 또 그동안의 그 증거를 인멸한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구속을 피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제 이제 구속 직후에 이 골목에서 낸 이 성명 등을 통해서 이 보수 개멸을 위한 그 정치 공작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의 뭐 검찰 수사나 아니면 그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저는 차라리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국민들 앞에 이 부분을 깨끗하게 사과하고 털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수사는 검찰이 어떤 그 사실을 왜곡한 것도 아니고요. 측근들에 의해서 측근들이 스스로 이것을 다 풀지 않았습니까? 네. 더구나 김윤옥 여사의 무슨 그 에르메스 핸드백 사건도 정두원 의원의 입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렇죠. 또 그 증거도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언론사에서 그것이 또 추가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정치 보복이라고 몰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략적이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 좋지 않은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한국당의 김영우 의원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 검찰의 이 수사가 이 정치보복인 이유는 정의로운 그 적폐청산이라고 한다면 노무현 정부나 그 김대중 정부의 그 적폐도 함께 조사해야 됐던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을 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그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고 수많은 그 거짓말 속에서 흘러온 세월에 대해서 저는 정말 깨끗하게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것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 신문의 그 사설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검찰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이제 앞서 그 박영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년 전에 이 밝힐 수 있었던 진실을 그때는 이제 그 살아있는 권력이다 보니까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제 손을 댄다. 결국은 표적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하나 또 남아있는 사건이 있다면 BBK의 가짜편지 사건입니다. 그렇죠. BBK의 가짜편지 사건은 그 당시에 이것을 저하고 민주당에게 뒤집어 씌우려다가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하면 할수록 증거가 한나라당한테 불리하게 나오니까 이걸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BBK 가짜 사건을 흔들었던 사람은 바로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검찰이 국민들한테 석고대죄하고 과거를 털고 미래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네요. 지금의 그 측근들의 어떤 대응을 보면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검찰이 이제 BBK 그 가짜 편지 사건 이런 것들을 수사에 나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의구심도 좀 드는데요. 글쎄요, 저는 그것도 검찰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무슨 강요할 힘도 없고 그러나 저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BBK 그 가짜 편지 사건 이외에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앞으로 그 검찰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내야 될 부분, 특히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이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는 이 뇌물수수와 얽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아마 우리가 상상을 한 이상의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얽혀 있을 텐데요. 뭐 자원외교라든가 뭐 굉장히 많이 있죠. 찾으면. 네. 그런데 검찰이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호한 어떤 그 원칙이 적용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그 혐의를 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권리 그 총동원돼서 그 혐의를 더 씌웠다. 그리고 그 다스 경영진들이 그 책임을 덜기 위해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 또 실무진들이 보고를 하지 않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몰랐다. 이제 이렇게 어찌 보면 그 잡아떼기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잡아떼지 않는다면 네. 그동안의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차명 인생, 거짓 인생을 산 그 세월이 너무 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구속에 대비해서 미리 그 친필 이 글을 써놓은 것은 뭐 어찌 보면 뭐 본인이 이 구속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점을 좀 자인했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거 이명박 본인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네. BBK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것도 본인이 제일 잘 아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늦게 오랫동안 가려져 있었고 또 여기에는 그동안에 그 2007년 당시에 제가 이 BBK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던 서류를 취재하던 언론사가 보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 캠프에 갖다 준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검찰도 언론도 모두 정도를 걷는 그러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한국당 이 전직 대통령의 구속, 전전직 대통령 검찰 소환 등 보수 정권 전체가 부정되는 지금의 상황은 한국당이 집권당의 역할을 방기에 초래했음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런 반성문을 제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나마 그런 어떤 내용을 발표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제 더 이상 이런 불행한 대통령이 다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청와대는 26일 발의할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을 지난 20일부터 3일 동안 세 차례에 나눠 발표했습니다. 1차 개헌안은 전문과 기본권, 2차에는 지방분권과 경제 부분이 발표됐고요. 마지막 그 3차에는 정부 형태와 헌법기관 권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핵심 내용들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개헌안 초안을 만들었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하승수 부위원장, 비례민주주의 공동대표이기도 하죠. 이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청와대 개헌안이 모두 발표가 됐고요. 네. 그런데 우선 이 청와대 개헌안에 자문위가 대통령이 그 제안한 이 네. 초안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컷 따지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한 90% 정도는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자문위 안에 없던 부분이 추가가 됐거나 또는 자문위에서는 제안을 했는데 단일안으로 네. 빠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에서 그 제안을 했는데 빠진 가장 네네.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 할까요? 이거 하고. 네네. 또 이제 없었는데 들어간 좀 가장 특기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빠진 부분은 그 네. 헌법 개정안 국민 발안제가
자문위에서는 일단 그 도입하는 걸로 그 대통령께 제출을 했는데요. 네. 발표된 어제 그 헌법 개정안 전문을 보면 그 헌법 개정안 국민 발안제가 빠졌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동안 이제 직접 민주제 도입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의 찬성률이 높았던 편인데요. 네. 아마 신중하게 제대로 도입한다고 해서 빠질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하다 네.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네네. 자문위 안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이건 빠졌다. 예, 이런 얘기죠. 법률안 국민 발안제만 좀 들어간 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권과 관련해서는 법률로 선거권 연령을 좀 정하게 그 자문이 안은 돼 있었는데요. 네. 어제 발표된 안에는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권 연령을 좀 명시하는 안이 들어가가지고 그 네. 부분은 자문이 안에 없던 내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헌법에 직접 만 18세 네네. 이상으로 이제 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네. 네. 자, 이 헌법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이죠. 이 대통령 헌법 네네. 개헌안 이제 핵심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가장 아무래도 관심이 가는 거는 이 정부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4년 연임제를 이제 채택을 했는데 네. 당초 초안에는 이 대통령 4년 그 중임제도 고려를 했지만 네네. 이 4년 연임제로 바꿔서 그 대통령에게 그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네네. 자, 이 중임제가 아니라 연임제로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특별한 네네.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중임제를 곧바로 도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한 번 대통령을 한 사람이 다음번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네. 다시 대통령에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현직 대통령하고 전임 대통령이 차기 대선을 위해서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아,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는 단임제를 통해서 정권 교체, 평화적 정권 교체 관행을 이제 정착시켜 왔는데 조금 이게 정치적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소지가 좀 있다고 봤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했다면 연임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 연임에 실패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네. 연임제가 아무래도 중임제보다는 좀 정치를 안정적으로 특히 이제 단임제에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과정에서 좀 한정적일 거라고 판단해가지고 네. 연임제를 좀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중임제를 채택을 한다면 상당히 네. 그 정치적 긴장도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자, 이 국무총리 선출 문제도 그 관심이었는데 네. 결국은 그 야당 측에서 그 주장해왔던 이 국회 총리 선출제나 그 추천제는 이제 네네. 대통령 안에도 그거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대통령 어제 발표하신 그 대통령 개헌안에는 이제 현행 유지안이 채택이 됐는데요. 네. 원래 이제 자문위원회에서는 복수안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예, 네. 현행 유지안하고 총리 추천안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총리 네. 선출안은 그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 때문에 총리 선출안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선출은 아니고 추천안으로 제안을 했는데 어제 청와대에서는 이제 그 중에 현행 유지안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총리 선출안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나 아니면 그 수기 과정에서 그 반대가 많았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특히 수기 과정에서 네. 원래 이제 토론하기 전에는 반대율이 48% 정도였는데요. 네. 토론을 한 다음에 반대율이 68%로 높아졌습니다. 그 선출안에 대해서는. 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그 토론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국회에 대한 불신 때문에 총리를 국회가 선출하는 것은 이제 거의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좀 반대 의견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네.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는 추천안에 대해서는 따로 토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대통령 안에는 일단 총리 추천제나 혹은 네네. 총리 선출제가 이제 빠져 있습니다만 네. 이 당초 이제 같이 제안을 했던 그 총리 선출제에는 그러면 네. 그 국무총리가 네네. 이 강요들 장관들은 네. 어떻게 제청하도록 돼 있나요? 아니면 그 국무총리가 바로 그냥 지명할 수 있도록 돼 있나요? 그 총리 추천만 이제 이번에 복수안으로 제안한 것이고요. 네. 총리의 권한이나 이런 거는 변동이 없는 안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청토록 돼 있는 거군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제청이고 총리가 내가 장관을 지명하는 건 그거는 굉장히 큰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총리는 지금처럼 제청을 하는 걸로 제청권만 행사하는 걸로 자문이 안은 돼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부분은 어제 삭제하는 걸로 어제 청와대에서 발표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자문이 안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 국무총리 권한 확대의 가장 큰 부분이 이제 그 대통령의 명을 받아 그 부분이 네. 그 삭제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실질적으로 작용을 하려면 네. 아무래도 이제 좀 관행이나 문화 같은 것들도 아마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제왕적 그 대통령제 우려에 대해서는 그 국가 원수지위의 그 삭제나 이 사면권 제한, 그 대통령의 이제 권한이죠. 이렇게 네. 해서 그 대통령의 권한을 좀 많이 축소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그 야당의 입장은, 야당의 네. 시각이랄까요? 이 제왕적 그 대통령제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게 그거다. 네. 이제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정부 형태라는 것 자체는 막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정치 세력들 간의 뭐 타협이나 협상으로 구체적인 권한 배분 문제는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야당이 그렇게 국회로 좀 더 많은 권한이 분산되는 걸 원한다면 네. 앞서 말씀드린 그 국민들의 국회 불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뭐 성별 과제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번에 그 특위에서 활동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론적으로는 뭐 국회로 좀 더 많은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네. 타당하다는 학자들의 의견들은 많이 있는데 사실 국민들이 설득이 잘 안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네. 바로 국회 불신 문제라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발의하시려고 하는 개헌안에 선거제도 비례성 원칙이라든지 이런 네.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야당이 흔쾌히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좀 논의가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비례성의 원칙. 네. 이 네네. 부분을 만약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네. 국민들이 국회에 갖고 있는 불신도 어느 정도 좀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네네네. 네, 그러면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 개헌안이나 네네. 여야 간에도 좀 타협과 절충 네네. 여지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시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헌법 전문에 이 네. 부마 항쟁,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0 항쟁. 이제 이걸 이제 넣기로 한 거잖아요. 네네. 뭐 논의 과정에서 이걸 넣기로 한 뭐 어떤 그 뭐랄까요? 이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역사적 사건을 명시하는 게 대한민국이 사실 민주주의라는 걸 그동안 국민들의 힘으로 많이 지켜왔기 때문에 네. 국민 주권의 원리라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일 수 있다 싶어서 논의를 했고 여론조사 같은 것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좀 심층적으로 해보니까 네. 대체로 뭐 그래도 한 60-70% 이상의 국민들은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특히 젊은 층일수록 공감대가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네, 야당에서는 상당히 좀 네. 반발이 심합니다. 네, 뭐 그렇게 반발을 하는데 사실 5.18 민주화운동 가지고 좀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5.18 민주화운동이 그 세 가지 역사적 사건 중에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데 네. 가장 공감대가 좀 높았던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뭐 좀 약간 정파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네. 국가 공동체 미래를 위해서 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건들을 좀 명시하는 쪽으로 한번 논의를 정리해보면 좋지 않겠나 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뜨거운 쟁점이 그 토지 공개념을 이제 네. 직접 규정하는 건데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야권에서는 굉장히 좀 거센 비판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 자체는 뭐 독일 헌법 같은 데도 네.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고, 사실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전제로 해서 토지라는 재산이 좀 특수한 성격이 있으니까 네. 그걸 조금 더 제한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이걸 이념화하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네. 우리나라가 이제 국토가 좀 좁은 편이고, 그리고 토지 투기나 토지 소유의 편중 문제, 네. 주택 문제 같은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토지 공개념을 좀 도입하되, 구체적으로 이제 그 공개념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는 어차피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할 거라고 보고요. 과도하게 이걸 이념화시키는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헌법 규정을 보면은 토지의 네. 뭐 공공성을 고려해서 이제 토지에 네, 대한 네. 이용을 뭐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네, 네. 뭐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법률로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 이런 그 법률로 한다는 얘기는 좀 빠져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기본권 제한의 일반 조항에서 네.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그 조항을 안 넣어도 네네 안 넣더라도 전혀 문제는 안 되고 결국에 뭐 조세 정책을 쓰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좀 그 토지 공개념을 실현할 때 어차피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연 제대로 반영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뭐 국민들은 뭐 아주 압도적으로 국민 소환제를 좀 지지하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국민 소환제라는 것이 외국에서도 도입한 사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뭐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압도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도입 자체는 뭐 저는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 정치권에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랄까요? 혹은 이 국민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저는 뭐 이번에는 개헌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게 우리가 읽었을 때 좀 자부심을 느끼고 정말 좀 시대 변화를 담아내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87년 헌법이 뭐 훌륭한 면이 많은 헌법이지만 시간이 오래되면서 사실 점점 더 시대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리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좀 국민들이 읽었을 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헌법을 정치권에서도 만드는데 좀 같이 뜻을 모아주시면 좋겠고 국민들께서도 이번에 대통령께서 개헌안 발의하면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셨는데 지속적으로 개헌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좀 토론을 하는 과정들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권이 좀 잘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하승수 부위원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 듣고 잠시 후 8시 10분경 3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